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변두리 낡은 단독주택에서 새벽 5시가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순애였죠. 올해 68살인 순애는 남편을 잃은 지 벌써 20해가 넘었지만 여전히 새벽마다 혼자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알람시계 소리보다 먼저 눈이 떠지는 것도 이제 습관이 되었어요. 순애는 조용히 이불을 개고 작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싱크대 위에 놓인 낡은 찻주전자에 물을 받아 가스레인지에 올려놓고 차가운 바닥에 맨발로 서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아직 어둠이 깔린 골목길에는 가로등만이 쓸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이웃집들도 모두 조용했죠. 이 시간이면 온 세상이 잠들어 있는 것 같았지만 순애에게는 가장 평온한 시간이었어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조용한 새벽 혼자만의 시간에서 순애는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뭘 해먹지? 순애는 작은 부엌에서 찬장을 열어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며칠 전 며느리 윤서영이 사다 준 반찬들이 그대로 들어 있었어요. 정성스럽게 만든 것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고마운 일이었죠. 하지만 순애는 늘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예전에는 직접 만든 음식으로 가족들을 챙겼는데 이제는 사다 준 것에 의존하게 되니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물이 끓기 시작하자 순애는 찻잎을 넣고 구수한 보리차를 우려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 한 잔을 들고 창가에 앉아 골목길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이때가 순애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차를 마시며 마음을 비우는 시간이었죠. 6시가 되자 순애는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시장 가는 길은 이제 너무 익숙했습니다. 골목길 모퉁이마다 순애와 안면이 있는 상인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순애 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그럼요. 우리 진호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준비해둬야죠. 과일 가게 아주머니는 순애를 보면 늘 웃음을 지었습니다. 20년 넘게 단골로 지내온 사이였거든요. 순애도 그런 정겨운 인사가 좋았어요. 혼자 사는 외로움을 달래주는 소중한 만남들이었습니다. 오늘 사과가 참 좋아요. 아드님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요? 그럼 좋은 걸로 몇 개만 골라주세요. 순애는 장을 보는 것도 즐거워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무엇을 사야 할지 고민하고 좋은 재료를 골라내는 일에서 보람을 느꼈거든요. 비록 자주 오지는 않지만 언제든 가족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준비해두는 것이 순애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 순애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가볍게 들 수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힘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것도 가족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니 힘든 줄 몰랐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장을 정리하고 나면 본격적인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순애는 정성스럽게 밥을 짓고 반찬을 차렸습니다. 혼자 먹을 것이라면 간단하게 때워도 되겠지만 언제 가족이 올지 모르니까 항상 넉넉하게 준비했어요. 군인인 아들 박진호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휴가를 나왔습니다. 그때마다 순애는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했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갈비찜, 김치전까지 빠뜨리지 않고 챙겼죠. 진호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음식들을 기억해서 만들어주는 것이 순애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엄마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어요. 진호가 그렇게 말할 때면 순애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비록 자주 만날 수는 없지만 그런 순간들이 순애에게는 살아가는 이유였어요. 집으로 돌아와 밥상을 차리면서 순애는 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진호만 잘 되면 내가 바라는 건 다 이룬 거지. 민재도 건강하게 크고. 그래, 이게 내 행복이지. 손주 민재는 올해 5살이었습니다. 아직 어려서 할머니보다는 엄마에게 더 붙어 있었지만 그래도 순애에게는 소중한 보물 같은 존재였어요. 진호가 없을 때면 민재가 순애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유일한 위안이었죠. 하지만 요즘 들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재가 순애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라진 것 같았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민재가 아빠인 진호를 닮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물론 아이들은 자라면서 얼굴이 많이 바뀌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묘한 의문이 남았어요. 오늘도 순애는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을 바라보며 가족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문득 며느리 서영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언제부터인지 서영은 순애와 눈을 잘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좀 바빠서요. 민재는 유치원에 맡기고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해요. 며느리는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차갑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따뜻하지도 않은 말투였어요. 마치 의무적으로 하는 인사 같았죠. 순애는 그럴 때마다 뭔가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서영은 간호사였습니다. 결혼 전부터 일하던 병원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었어요. 바쁜 직장 생활 때문에 순애와 많은 시간을 보내기 어려운 것은 이해했지만 그래도 가끔은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바쁜데 뭘. 민재만 잘 챙겨주면 되지.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늘 아쉬움이 남았어요. 아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 며느리와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거리감만 커지는 것 같았거든요. 순애는 그런 자신의 마음을 며느리에게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괜히 부담을 줄까봐, 그리고 혹시라도 갈등이 생길까봐 두려웠거든요. 점심시간이 되면 순애는 혼자서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넓지 않은 거실이지만 혼자 앉아 있으면 왠지 더 넓어 보였어요. 텔레비전을 켜놓고 뉴스를 보면서 밥을 먹었지만 마음은 늘 허전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순애는 혼자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드라마를 보다가도 화목한 가족들이 나오면 괜히 마음이 씁쓸해졌어요. 우리도 예전에는 그랬는데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비록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남편은 과묵한 사람이었지만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순애와 진호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교통사고 하나로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순애는 진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아들이 잘 되는 것이 곧 자신의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진호가 군인이 된 것도 자랑스러웠고 좋은 며느리를 만나 결혼한 것도 기뻤습니다. 그리고 손주까지 생기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모습을 보기가 어려워졌죠. 진호가 휴가를 나와도 대부분의 시간을 서영과 민재와 함께 보냈습니다. 물론 당연한 일이었지만 순애는 가끔 소외감을 느꼈어요. 특히 서영이 진호와 이야기할 때 보이는 표정과 순애에게 보이는 표정이 확연히 다를 때면 더욱 그랬죠. 순애는 그런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외로워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가끔씩 드는 묘한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밤늦게 잠자리에 들기 전 순애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조용한 골목길에는 가로등만이 쓸쓸하게 켜져 있었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와 가끔씩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내일은 진호가 전화라도 하겠지. 순애는 그런 작은 희망을 품으며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일상이었지만 어딘가에는 말할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그 그림자가 무엇인지 순애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첫 번째 그림자였습니다. 평범했던 화요일 오후 순애는 빨래를 널면서 가을 햇살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심어둔 코스모스가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이웃집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정겨웠어요. 이런 평온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순애는 새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집 안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순애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대충 닦고 불이 나게 거실로 들어갔어요. 전화기를 들어보니 생소한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순애 어머님이십니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지 긴장된 톤이었습니다. 순애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요. 저는 육군 제7보병사단 의무대에서 전화드리는 김상훈 중위입니다. 어머님 진호 중사님이 훈련 중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순간 순애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사고요? 우리 진호가? 네, 산악훈련 도중 낙석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군병원 중환자실에 있으니 어서 오셔야겠습니다. 순애는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20해 전 남편의 교통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와 똑같은 느낌이었어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진호가 어떻게 됐나요? 생명은 괜찮은 거죠? 지금 의식을 잃은 상태입니다. 자세한 것은 병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화가 끊어진 후 순애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현실감이 없었어요. 방금 전까지도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들이 사고를 당했다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야, 꿈이야. 이런 일이 일어날 리 없어. 하지만 손에 든 전화기와 메모지에 적힌 병원 주소가 이것이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순애는 황급히 옷을 갈아입고 지갑과 핸드폰을 챙겼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단추를 제대로 끼울 수도 없었어요. 서영에게도 연락해야 했습니다. 순애는 며느리의 번호를 눌렀지만 통화 중이었어요. 아마 병원에서 먼저 연락을 받았을 것 같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동안 순애의 머릿속은 온통 진호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무릎을 다쳐서 울던 모습, 군인이 되겠다고 당당하게 말하던 모습, 결혼식 때 행복해하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제발 괜찮기를. 순애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것도 충분히 힘들었는데 아들까지 잃는다면 정말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군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순애는 안내데스크로 뛰어갔습니다. 박진호 중사 어디 계세요? 어머니인데요. 중환자실 3층입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세요. 3층에 도착하니 중환자실 앞에 며느리 서영이 민재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서영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민재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서영아. 순애가 부르자 서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서영아, 진호는 괜찮니? 서영은 잠시 입술을 떨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조금 지켜봐야 한대요. 머리를 다쳐서. 그 순간 순애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서영이 재빨리 순애의 팔을 붙잡아 주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괜찮아. 우리 진호 보자.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진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단 채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아들의 모습을 본 순애는 주저앉고 말았어요. 각종 의료기기들이 삐삐 소리를 내며 작동하고 있었고 진호의 머리에는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진호야, 우리 진호야. 순애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오열했습니다. 20해 전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렇게 기계에 의존해서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거든요.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낙석에 머리를 맞으셨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뇌압이 높아진 상태라 당분간 지켜봐야 합니다. 언제쯤 깨어날까요? 그건 확실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환자의 회복력에 따라 다르거든요. 의사의 말을 들으며 순애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확답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이 가장 답답했어요. 그때 민재가 순애의 치마를 잡아당겼습니다. 할머니, 아빠 왜 자고 있어요? 순애는 무릎을 굽혀 민재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 작은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언제부터인지 민재가 진호와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민재의 눈은 동그랗고 이중꺼풀이 뚜렷했습니다. 반면 진호는 눈이 좁고 혹꺼풀이었어요. 아이들은 자라면서 얼굴이 바뀐다고 하지만 민재는 너무 다른 것 같았습니다. 아빠가 많이 아프셔서 잠깐 자고 계신 거야. 곧 깨어나실 거야. 순애는 최대한 밝게 말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민재의 얼굴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코 모양도 다르고 인매도 달랐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묘한 위화감이 더욱 커졌어요. 할머니, 민재 배고파요. 그래. 그럼 할머니가 맛있는 거 사줄게. 순애는 민재의 손을 잡고 병원 내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아이가 좋아할 만한 과자와 우유를 사주면서도 계속 민재의 얼굴을 살펴봤어요. 편의점에서 나오는 길에 서영과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고생하세요. 아니야, 당연한 일이지. 서영이가 더 힘들겠어. 하지만 서영의 표정에서 뭔가 불안해하는 기색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남편의 사고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뭔가 다른 걱정이 있어 보였습니다. 서영아, 괜찮니?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 아, 네. 그냥 놀라서 그런 것 같아요. 서영은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어색한 모습이었어요. 그날 밤 순애는 병실 옆 보호자 침대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진호의 상태도 걱정이었지만 민재에 대한 의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새벽 2시쯤 서영이 조용히 병실을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애는 눈을 살짝 떠서 확인해 봤어요. 서영이 핸드폰을 들고 복도로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순애는 조용히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서영은 병원 로비 한 구석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안 돼요. 진호가 이런 상황인데, 네, 알아요.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서영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불안해 보였습니다. 누구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순애는 더 가까이 가려다가 서영이 전화를 끊는 바람에 다시 병실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새로운 의문이 생겼습니다. 서영의 행동이 평소와 달라 보였거든요. 뭔가 숨기는 것이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의사가 진호의 상태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어제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어요. 그나마 희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순애는 한숨을 돌렸어요. 언제쯤 의식을 되찾을까요? 빠르면 며칠, 늦으면 몇 주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의사가 나간 후 순애는 진호의 손을 잡고 말을 걸어봤습니다.
진호야, 엄마야. 얼른 일어나. 민재가 아빠를 기다리고 있어. 하지만 진호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산소호흡기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병실을 채우고 있었어요. 그때 민재가 순애 곁으로 와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빠 언제 깨어나요? 순애는 민재를 안아주며 대답했습니다. 곧 깨어나실 거야. 우리 민재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시니까. 하지만 민재를 안고 있으면서도 순애의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의문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진호의 아들이 맞을까 하는 의문이 말이에요. 그것은 아직 작은 씨앗에 불과했지만 이미 순애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생활이 시작된 지 사흘째, 순애는 이곳의 하루 일과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진호의 상태를 확인하고 아침 회진 시간에 의사의 설명을 듣고 낮에는 민재를 돌보며 서영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일상 속에서 순애는 전에 없던 새로운 감정들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이라는 공간은 순애에게 낯선 세계였습니다. 복도를 오가는 의료진들, 각종 의료기기들의 소음, 소독약 냄새까지 모든 것이 생경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힘든 것은 며느리 서영과 24시간을 함께 보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서영과는 그저 안부 인사 정도만 나누는 사이였거든요. 진호가 휴가를 나와도 대부분 서영의 집에서 지냈고 순애의 집에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왔어요. 그런 서영과 이렇게 가까이서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니 평소에 몰랐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띈 것은 서영의 핸드폰 사용 패턴이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누군가와 통화를 했고 그때마다 복도 끝으로 가서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병원 일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서영아, 병원에서 자꾸 전화 오니? 아, 네. 제가 맡고 있던 환자들 때문에요. 갑자기 휴가를 내서 동료들이 힘들어 하거든요. 서영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순애의 눈에는 뭔가 숨기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특히 통화할 때의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어요. 더 조심스럽고 때로는 간절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둘째 날 밤 순애는 서영이 또다시 조용히 병실을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더 오랫동안 나가 있었어요. 1시간 정도 지나서야 돌아왔는데 얼굴이 더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서영아, 괜찮니? 얼굴이 안 좋아 보여. 네, 괜찮아요. 그냥 피곤해서요. 하지만 순애는 서영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오랜 세월 사람들과 살아오면서 생긴 감각이었어요. 셋째 날 오후 순애는 민재와 함께 병원 내 어린이 놀이방에 갔습니다. 아이가 계속 병실에만 있으면 답답할 것 같았거든요. 놀이방에서 민재가 다른 아이들과 놀고 있는 동안 순애는 한쪽에 앉아서 아이의 모습을 관찰했어요. 민재는 활발하고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렸고 말도 또래보다 잘하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순애가 보기에는 여전히 진호와 닮은 점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민재야, 이리 와봐. 순애는 민재를 불러서 무릎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진호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 보여줬어요. 이게 누구지? 아빠. 민재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순애의 눈에는 사진 속 어린 진호와 지금의 민재가 전혀 다르게 보였어요. 진호는 어릴 때부터 눈이 작고 얼굴이 각졌는데 민재는 눈이 크고 얼굴이 둥그런 편이었습니다. 민재는 아빠를 많이 닮았구나. 순애는 일부러 그렇게 말해봤습니다. 혹시 민재가 뭔가 반응을 보일까 해서였어요. 엄마가 그랬어요. 민재는 아빠보다 다른 사람을 더 닮았대요. 민재의 말에 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사람? 누구를 닮았다고?
모르겠어요. 엄마가 혼자 그랬어요. 아이의 말이라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는 어려웠지만 순애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영도 민재가 진우를 닮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순애는 서영에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서영아, 민재가 진우를 많이 닮은 것 같니? 서영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아직 어려서 잘 모르겠어요. 아이들은 자라면서 계속 바뀌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는 닮아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영이 되묻자 순애는 머뭇거렸습니다. 솔직한 마음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괜한 오해를 살까봐 조심해야 할지 고민되었어요.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하지만 그날 밤부터 순애의 의심은 더욱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순애는 우연히 민재의 의료진 기록을 보게 되었습니다. 서영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간호사가 민재의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하러 왔었거든요. 할머니, 잠깐만 이거 확인해 주시겠어요? 아이 아빠 성함이 어떻게 되죠? 간호사가 기록지를 보여주는데 부모란에 어머니 이름은 윤서영으로 적혀 있었지만 아버지란이 공백이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아버지 성함이 없네. 간호사도 의아해했습니다. 아마 기록할 때 빠뜨린 것 같아요. 박진호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순애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처음부터 진호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을까요? 단순한 실수라고 하기에는 뭔가 이상했어요. 그날 밤 순애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혹시 민재가 진호의 친아들이 아닐 가능성이 있을까? 그렇다면 서영이 왜 그런 거짓말을 한 걸까? 순애는 스마트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DNA 검사, 친자 확인 같은 검색어로 여러 사이트를 둘러봤어요. 예전에 TV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간단하게 검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실제로 해도 되는 걸까? 만약 결과가 예상대로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진호에게 말해야 할까? 순애는 밤새 이런 고민을 했어요. 다섯째 날 아침 순애는 결심했습니다. 확실히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더 이상 의심 속에서 살 수는 없었거든요. 점심시간에 서영이 민재를 데리고 병원 식당에 간 사이 순애는 조용히 민재의 머리카락을 몇 가닥 뽑아서 티슈에 싸서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진호의 머리카락도 살짝 잘라서 따로 보관했어요. 오후에는 서영에게 집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택시비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어. 나도 집에 볼 일이 좀 있거든. 집에 가는 길에 순애는 DNA 검사를 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봤습니다. 집 근처에도 몇 곳이 있었어요. 그중 한 곳에 들러서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요? 네, 가능합니다. 머리카락으로도 할 수 있어요. 얼마나 걸리나요? 일주일 정도면 결과가 나옵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의외로 비용은 그리 비싸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검사를 의뢰했어요. 혹시 가족분들이 알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저 혼자 알아보는 거예요. 네, 그럼 결과는 전화로만 알려드릴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애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신이 나쁜 시어머니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동시에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혹시 아니겠지. 설마 그런 일이.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모든 위화감들이 하나씩 맞아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서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늦으셨네요.
걱정했어요. 미안해. 할 일이 좀 많아서. 하지만 순애는 서영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서영은 그냥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진실을 숨기고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순애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떻게 평상심을 유지해야 할지 걱정되었어요.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깊이 뿌리내려 있었고 순애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세계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을 향한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순애에게 평생 중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매 순간이 고문 같았어요. 서영과 민재를 바라볼 때마다 의심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혹시 자신이 괜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만약 의심이 맞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진호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의식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의사는 회복 속도가 빠른 편이라고 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순애의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8회째 되는 날 오후 마침내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순애 님이시죠? 의뢰하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순애는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영이 민재와 함께 놀이방에 간 사이였어요. 네, 말씀해 주세요. 검사 결과 부마이너스자 불일치로 나왔습니다. 즉, 친자 관계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 순간 순애는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실제로 듣게 되니 충격이 컸어요. 확실한 건가요? 네, 99.9% 확실합니다.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병원으로 오셔도 됩니다. 전화를 끊은 후 순애는 한동안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제 정말로 확실해졌습니다. 민재는 진호의 친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민재의 친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서영이 언제부터 바람을 핀 걸까요? 진호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온갖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순애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동시에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손주라고 생각하며 사랑했던 민재가 사실은 남의 아이였다니. 그리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숨기고 있던 서영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가장 큰 걱정은 진호였습니다. 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요? 지금도 의식을 잃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소식을 들으면 더 큰 상처를 받을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순애는 서영을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서영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네, 어머니. 순애는 서영을 병실 밖 휴게실로 불러냈습니다. 민재는 병실에서 태블릿으로 만화를 보고 있었어요. 앉아. 순애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서영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는지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순애는 검사 결과서를 서영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냐? 서영은 서류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너도 알 거 아니야. DNA 검사 결과야. 민재가 우리 진호 아들이 아니잖아.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슬펐어요. 서영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고개를 떨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지금까지 우릴 속여왔다는 거야? 민재를 내 친손주라고 생각하며 사랑했는데. 순애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감정을 억누르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머니, 설명할 기회를 주세요.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해? 너 바람 피웠다는 거 아니야? 서영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우 오빠가 군대에 있을 때, 전 너무 외로웠어요. 신혼인데 남편은 항상 부대에 있고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거든요. 그게 바람필 이유가 되니 변명할 생각은 없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뭐, 그 사람을 사랑했어요. 정말로 사랑했다고요. 순애는 서영의 말을 듣고 더욱 분노했습니다. 사랑했다고? 그럼 우리 진우는 뭐야? 장난감이야? 아니에요. 진우 오빠도 사랑해요.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요. 둘 다 사랑한다고? 그게 말이 되니? 순애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두 남자를 동시에 사랑할 수 있다는 걸까요? 그 남자는 누구야? 민재 친아버지 말이야. 서영은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병원 동료예요. 이도현이라는 분이에요. 지금도 만나고 있어? 아니요. 민재가 태어난 후로는 만나지 않았어요. 거짓말하지 마. 요즘 밤마다 전화하는 거 다 봤어. 서영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고백했습니다. 진우 오빠 사고 소식을 듣고 연락했어요. 걱정해서요. 걱정해서? 남의 남편 걱정을 왜 해? 민재 아빠이기도 하니까요. 순애는 서영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까지 얼마나 큰 거짓말 속에서 살아왔는지 실감이 났어요. 너 지금까지 진우한테 말 안 했구나? 네. 민재가 자기 아들이 아니라는 걸 모르는 거야? 네. 말할 수가 없었어요. 순애는 분노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의식 없이 누워있는 아들 생각에 큰 소리를 낼 수도 없었어요. 이걸 어떻게 하려고? 언제까지 숨길 생각이었어?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서영은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순애에게는 그런 서영이 더욱 밉게 보였어요. 그 남자도 민재가 자기 아들인 걸 알고 있어? 네. 그럼 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어? 제가 만나지 말라고 했어요. 진우 오빠 때문에요. 순애는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걸 진우한테 말해야 하나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하나? 어머니, 제발 말씀하지 마세요. 진우 오빠가 너무 충격받을 것 같아요. 그럼 언제까지? 평생 속이고 살 거야? 지금은 너무 위험해요. 의식도 못 찾았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서영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이대로 넘어갈 수 없었어요. 서영아, 너 정말 뻔뻔하다. 지금까지 우리 가족을 속여놓고 이제 와서 걱정된다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긴 진실을 말해야지. 그럼 우리 가족이 다 깨져요. 이미 깨진 거 아니야? 너 때문에 말이야. 둘 사이의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서영은 계속 숨기고 싶어 했고, 순애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민재는 어떻게 해요? 아무 잘못 없는 아이인데. 서영이 울면서 말하자 순애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민재는 정말 아무 잘못이 없었거든요. 그건 나도 모르겠어. 순애는 민재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할머니라고 부르며 따랐던 아이였거든요. 일단 진호가 깨어날 때까지는 비밀로 하자. 하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말해야 해. 어머니. 그리고 그 남자 이도현이라고 했지? 다시는 연락하지 마. 네. 하지만 순애는 마음속으로 이미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그 남자를 만나보겠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 순애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으로 밤을 새웠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서영을 보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이 모든 상황의 시작점이 바로 저 여자였으니까요. 진실을 알게 된 후 사흘이 지났지만 순애의 마음은 전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영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견디기 어려웠어요. 며느리를 바라볼 때마다 배신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민재 앞에서는 애써 평상심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아이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은 진호였습니다.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깨어나면 이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될 텐데 그때 아들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면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오전 순애는 민재와 함께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간호사 업무 때문에 잠깐 자리를 비운 상태였어요. 할머니, 아빠 언제 깨어나요? 민재가 물어보자 순애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여전히 진호를 아빠라고 부르고 있었거든요. 곧 깨어나실 거야. 우리 민재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시니까. 민재도 아빠 보고 싶어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순애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얼마나 잔인한지 새삼 느꼈어요. 그때 카페테리아 입구로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깔끔한 양복을 입은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순애는 그 남자의 모습을 보는 순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도현이었습니다. 남자는 카페테리아를 둘러보더니 순애와 민재가 앉은 테이블 쪽으로 시선을 향했어요. 특히 민재를 보는 눈빛에서 뭔가 특별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순애는 재빨리 민재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민재야, 엄마한테 가자.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도현이 그들 앞으로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순애 어머님이시죠? 남자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순애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남자가 어떻게 자신을 알고 있는 걸까요? 당신이 누군데요? 저는 이도현입니다. 서영이와 함께 일하는. 나가세요. 순애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잠깐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진호 씨 상태가 어떤지 궁금해서요. 당신이 왜 우리 아들 걱정을 해요? 나가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이도현은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재를 바라봤어요. 민재구나. 많이 컸네. 그 순간 순애는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감히 내 손주 이름을 부르지 마세요. 어머님, 하지만은 무슨,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 모양이 된 거 아니에요? 카페테리아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순애는 민재의 손을 꽉 잡고 자리를 뜨려 했어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이야기할 기회를 주세요. 이도현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순애는 듣지 않았습니다. 민재야, 빨리 가자. 순애는 민재를 데리고 카페테리아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도현이 뒤따라왔어요. 어머님, 복도에서 이도현이 다시 불렀습니다. 순애는 어쩔 수 없이 발걸음을 멈췄어요. 뭘 더 말하려고 그래요? 민재는 제 아들입니다. 이도현의 직설적인 말에 순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대놓고 말하다니. 조용히 하세요. 아이가 듣고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어요. 숨기긴 누가 숨겨요? 당신이 숨어서 살아온 거 아니에요? 서영이가 만나지 말라고 해서. 그럼 그냥 그렇게 살지. 왜 이제 와서 나타나요? 이도현은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진호 씨 사고 소식을 듣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민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당신이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민재는 제 아들이에요. 제가 책임져야 해요.
순애는 이도현의 말을 들으며 더욱 화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책임지지 않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책임이냐는 거죠. 책임? 진작에 책임졌어야죠. 왜 이제야? 그때는 서영이와 진호 씨를 위해서라고 생각했어요. 위해서라고? 바람 피워놓고 위해서라고요?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그때 서영이 복도 끝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도현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도현 씨, 왜 여기에? 서영아, 너 이 사람한테 병원 주소 알려줬구나? 순애가 다그치자 서영은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알려준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알고 온 거예요? 이도현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알아본 거예요. 어머님, 서영이 탓하지 마세요. 탓하긴 누굴 탓해요? 당신들 둘 다 잘못한 거죠. 민재는 어른들의 대화를 이해하지 못한 채 순애의 치마를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아저씨 누구예요? 민재의 질문에 세 사람 모두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민재야, 엄마 친구야. 서영이 얼른 대답했지만 이도현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서영아, 언제까지 이럴 거야? 민재는 제 아들이에요. 도현 씨, 제발 여기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이도현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순애는 이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둘 다 조용히 하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소리를 해요? 그때 병실에서 간호사가 뛰어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 어디 계세요? 환자가 깨어나셨어요. 순애는 그 말을 듣자마자 모든 것을 잊고 병실로 뛰어갔습니다. 서영도 민재를 안고 따라왔어요. 이도현은 복도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병실 안에서 진호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의식이 돌아온 것은 아니었지만 눈동자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진호야, 진호야, 엄마야. 순애는 아들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순간이었어요. 엄마. 진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지만 분명히 들렸어요. 그래, 엄마야. 괜찮아? 물. 간호사가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진호는 조금씩 물을 마시더니 주변을 둘러봤어요. 서영이는, 민재는 여기 있어요. 서영이 민재와 함께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서영의 얼굴에는 기쁨보다 불안함이 더 많이 보였어요. 아빠. 민재가 병상 가까이 다가가자 진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를 보는 순애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진호가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이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될 테니까요. 복도에서는 여전히 이도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병실 쪽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진호가 의식을 되찾은 것은 기쁜 일이었지만 순애의 마음은 전혀 가볍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무거워졌어요. 이제 언젠가는 아들에게 그 끔찍한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진호의 회복 속도는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빨랐습니다. 이틀 만에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사흘째부터는 간단한 대화도 가능해졌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어서 많은 시간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순애는 끊임없이 고민했어요. 서영은 여전히 진실을 숨기고 싶어 했고 이도현은 복도에서 기웃거리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 진호가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말아주세요. 서영이 간절한 목소리로 부탁했지만
순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였거든요. 나흘째 되는 밤, 진호가 잠든 사이 순애는 병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때 멀리서 이도현이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애는 결심하고 이도현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야기 좀 하죠. 이도현은 순애를 보고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네, 어머님. 둘은 병원 로비의 한적한 곳에 앉았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민재를 정말 키우고 싶은 거예요? 순애의 직설적인 질문에 이도현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럼요. 제 아들이니까요. 그럼 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어요? 민재가 태어난 지 벌써 몇 년이 됐는데. 서영이가 만나지 말라고 했어요. 진호 씨를 위해서라고. 진호를 위해서라고요? 웃기는 소리네요. 자기 잘못은 생각 안 하고. 이도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민재를 제가 키우고 싶어요. 법적으로도 제 아들로 인정받고 싶고요. 순애는 이도현의 말을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우리 진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빠라고 생각하며 키웠는데. 그건 죄송해요. 하지만 진실은 진실이잖아요. 진실이라. 순애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은 민재를 정말 사랑해요? 아니면 그냥 책임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도현은 잠시 생각하더니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사랑해요. 처음 민재를 봤을 때부터 제 아이라는 걸 알았어요. 눈이 저와 똑같았거든요. 순애는 그 말을 듣고 뭔가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민재의 눈이 진호와 다르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도현과는 닮았다는 뜻이었군요. 그럼 서영이와 결혼할 생각이에요? 만약 서영이가 원한다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뭐예요? 진호 씨가 너무 충격받을 것 같아서요. 순애는 이도현의 말을 들으며 이 남자가 생각보다 양심적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진호를 생각하는 마음은 있어 보였어요. 당신은 서영이를 사랑해요? 네. 그럼 왜 결혼하지 않았어요? 민재가 태어나기 전에. 그때 서영이가 임신한 줄 몰랐어요. 그리고 저도 결혼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뭐라고요? 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여자와 약혼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서영이를 만난 후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럼 그 약혼은 어떻게 됐어요? 파혼했어요. 서영이 때문에. 순애는 이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이도현도 나름대로 희생을 한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서영이와 결혼했으면 됐잖아요. 서영이가 거절했어요. 진호 씨를 배신할 수 없다고. 순애는 점점 더 복잡해지는 상황에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생각이에요? 서영이와 민재를 데리고 갈 생각이에요? 만약 가능하다면요. 하지만 서영이 마음이 중요하죠. 서영이 마음이요? 서영이는 지금도 진호를 사랑한다고 하던데. 이도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더 복잡한 거예요. 순애는 이 상황을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듣고 보니 당신도 피해자인 것 같네요. 피해자라기보다는 저희 모두가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단 진호 씨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려고 해요. 그리고 서영이가 선택하도록 할 거예요. 저와 함께 할지 아니면 진호 씨와 함께 할지. 순애는 이도현의 말을 듣고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서영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럼 민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재는 어떤 선택을 하든 제가 책임질 거예요. 생물학적 아버지니까요. 법정에서 싸울 생각이에요? 만약 서영이가 진호 씨를 선택한다면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민재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는 않아요. 순애는 이도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남자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정을 파괴한 나쁜 남자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 같았어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만약 서영이가 진호를 선택한다면 정말 포기할 수 있어요? 이도현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영이 행복이 우선이에요. 비록 힘들겠지만요. 순애는 그 대답을 듣고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제 결정을 내릴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제가 한 가지 조건을 달겠어요. 네, 말씀하세요. 민재를 데려가고 싶으면 법정에서 정정당당하게 하세요. 하지만 그 전에 진호에게 모든 진실을 말할 거예요. 이도현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그럼 진호 씨가 너무 충격받을 것 같은데요. 충격받을 걸 알면서 왜 그런 일을 저질렀어요? 이제 와서 걱정하지 마세요. 순애의 단호한 말에 이도현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민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지킬 거예요. 그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어머님, 민재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피해를 봐서는 안 되거든요. 이도현은 순애의 말에 깊이 감동받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감사할 건 없어요. 당연한 일이니까. 그날 밤 순애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진호가 완전히 회복되면 모든 진실을 말하겠다고. 그리고 민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이 지키겠다고 말이에요. 진실은 아프지만 거짓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진호가 눈을 뜬 것은 사고 후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후에 따스한 햇살이 병실 창가로 스며들던 그 순간 순애는 아들의 손을 잡고 있다가 미세한 움직임을 느꼈습니다. 진호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더니 마침내 열렸습니다. 엄마.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분명했습니다. 순애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진호야, 진호야. 정말 다행이다.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진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병실을 둘러봤습니다. 서영이는, 민재는 어디 있어? 순애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막상 마주하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영은 잠시 집에 가서 옷을 가져오러 갔고 민재는 유치원에 있었습니다. 진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진호는 어머니의 무거운 표정을 보며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왜 그래, 엄마? 무슨 일 있어? 순애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난 며칠간 수없이 연습했던 말들이 목구멍에서 맴돌았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어떤 말로 아들의 마음을 덜 아프게 할 수 있을지. 진호야, 엄마가 하나 확인해 본 게 있어. 차근차근 순애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민재의 예방접종 기록에서 발견한 이상함, DNA 검사 결과, 그리고 이도현이라는 남자의 존재까지. 말이 진행될수록 진호의 얼굴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부마이너스자 불일치. 그게 뭔 말이야, 엄마. 민재가 우리 진호 친아들이 아니라는 뜻이야. 병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진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가 서서히 풀었습니다. 순애는 아들의 반응을 조심스럽게 지켜봤습니다. 서영이가 인정했어? 응.
내가 부대에 있을 때 외로웠다고 했어. 진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서영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진호가 좋아하는 과일을 들고 있었는데 두 사람의 분위기를 보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당신, 깨어났구나. 진호는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반가운 마음에 달려갔을 텐데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서영의 미안해하는 표정, 고개를 숙인 모습, 심지어 가져온 과일까지도 모든 게 거짓말 같았습니다. 앉아. 서영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진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재가 내 아들이 아니라며?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다른 말을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진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2년 동안 내가 뭘 한 거야? 그 아이를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사진을 품에 안고 다니고 휴가 때마다 선물 사러 다니고 순애는 아들의 목소리에서 절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호가 분노보다는 상처에 먼저 반응하는 것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충동적으로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이도현이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순애가 간병인에게 부탁해서 연락을 취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당사자가 한자리에 모인 셈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도현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진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제가 민재 아버지입니다. 생물학적으로는 그렇겠죠. 진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이도현이 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민재를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책임지고 싶어요. 2년 전에는 왜 책임지지 않으셨죠? 그때는 상황이 복잡했습니다. 진호는 병상에서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몸이었지만 의지로 버텼습니다. 민재는 제 아들입니다. 2년 동안 아빠라고 불렀고 제가 재우고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했어요. 당신이 뭘 했는데요? 이도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자신이 친아버지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진호가 아버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혈연관계가 뭡니까? 그럼 저를 키워주신 우리 어머니는 뭐가 되는 거죠? 저랑 핏줄도 안 이어졌는데 20년 넘게 저를 아들로 키워주셨어요. 순애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진호가 어릴 때부터 입양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니 대견했습니다. 민재한테는 제가 아빠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이도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양육권을 다투겠습니다. 그러시죠. 하지만 알아두세요.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날 밤 모든 사람이 돌아간 후 순애와 진호는 둘만 남았습니다. 진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당연하지. 내가 최고야. 민재가 제 친아들이 아니라는 게 솔직히 충격이에요. 하지만 그 아이 잘못은 아니잖아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우리를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있을 거야. 진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엄마.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느라. 뭔 고생이야. 가족인데. 3개월이 흘렀습니다. 진호는 재활 치료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가족 간의 관계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도현은 약속대로 양육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첫 번째 조정에서 판사는 모든 당사자들을 불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재의 의견도 중요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판사는 아이가 누구를 아빠로 여기는지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민재야, 아빠가 누구야? 진호 아빠요. 그럼 이 아저씨는 누구지? 판사가 이도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모르는 아저씨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이도현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이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사실과 아이의 마음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었습니다. 조정은 여러 차례 진행되었습니다. 이도현은 처음에는 완전한 양육권을 요구했지만 점차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재가 누구를 진짜 가족으로 여기는지,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 것이 아이에게 최선인지를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조정일, 이도현이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양육권은 포기하겠습니다. 대신 면접교섭권만 인정받고 싶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민재를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호와 서영, 순애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민재에게도 자신의 뿌리를 알 권리가 있었으니까요. 조건이 있습니다. 진호가 말했습니다. 민재가 원할 때만 만나는 거예요. 억지로 강요하지 마세요. 이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렇게 법적 분쟁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도현은 한 달에 한 번 놀이공원이나 동물원에서 민재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아이는 금세 적응했습니다. 그저 자신을 좋아해주는 또 다른 어른이 생긴 것 정도로 받아들였습니다. 진호가 집으로 완전히 돌아온 건 4개월 후였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순애가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 앞에서 4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아빠,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민재가 자랑스럽게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그림에는 할머니, 아빠, 엄마, 그리고 자신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진호는 그 그림을 받아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와, 정말 잘 그렸네. 우리 민재가 화가가 될 수도 있겠어. 서영은 그런 진호의 모습을 바라보며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생긴 상처였는데도 진호는 민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서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미안해.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다 지난 일이야. 하지만 민재 앞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이 아이는 우리가 행복한 가족이라고 생각해야 해. 순애는 그 대화를 들으며 뭉클했습니다. 아들이 정말 어른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노나 원망보다는 가족의 평화를 먼저 생각하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식사 후 순애는 혼자 마당에 나가 감나무를 바라봤습니다. 작년보다 훨씬 많은 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습니다. 마치 지난 시간의 아픔들이 달콤한 열매로 변한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뭐해요? 민재가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감나무 구경하고 있어. 우리 민재도 볼래? 네. 감이 정말 많아요. 그래. 내년에는 더 많이 열릴 거야. 민재는 순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지만 따뜻했습니다. 순애는 그 손을 꼭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해서 가족이 아닌 건 아니라는 것을.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밥을 먹는 것이 진짜 가족의 의미라는 것을. 할머니, 나 할머니랑 아빠랑 엄마랑 계속 함께 살 거죠?
당연하지. 우리는 가족이니까. 그날 밤 순애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이 모두 집에 돌아왔다. 진호도 서영이도 민재도. 3개월 전만 해도 이 집이 무너질 것 같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것 같다. 민재가 우리 핏줄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는 정말 화가 났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뭐가 중요한가 싶다.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지. 며칠 후 이도현이 민재를 데리러 왔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러운 풍경이 되었습니다. 민재는 이도현을 도현 삼촌이라고 부르며 잘 따랐습니다. 다녀올게요, 할머니.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순애는 그들을 배웅하며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도현을 원망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고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민재에게 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사랑해주는 것이니까요. 저녁에 민재가 돌아왔을 때는 손에 작은 선물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도현 삼촌이 사준 거예요. 뭔지 볼까? 작은 자동차 장난감이었습니다. 민재는 신이 나서 바닥에서 굴리며 놀았습니다. 진호도 함께 앉아서 놀아주었습니다. 아빠도 같이 해요. 그래, 우리 같이 놀자. 그 모습을 보는 순애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복잡했던 관계들이 조금씩 정리되고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가족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감나무의 감들이 익어갔습니다. 순애는 사다리에 올라가 감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진호가 아래에서 받아주고 서영이가 바구니에 담고 민재가 옆에서 응원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조심해요. 알았어, 우리 민재야. 한 알한 알따는 감들처럼 그들의 관계도 하나씩 다시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상처가 있었지만 그 상처를 딛고 더 단단해진 가족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땅감으로 곶감을 만들면서 순애는 생각했습니다. 인생도 곶감 같은 것이라고. 처음에는 떫고 쓰지만 시간이 지나고 정성을 들이면 달콤해진다고. 자신들의 가족도 그런 것이라고. 내년에는 더 많은 감이 열릴 거야. 순애가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뭐라고 하세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우리가 계속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야. 저도 할머니랑 아빠랑 엄마랑 계속 함께 살고 싶어요. 순애는 민재를 안아주었습니다. 작은 몸이지만 따뜻했습니다. 이 아이가 있어서 자신들이 더 단단해질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도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각자의 방에서 잠든 가족들의 숨소리가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순애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며 전등을 껐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기든 이제는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피보다 진한 사랑과 함께 보낸 시간이 만드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감나무는 내년에도 열매를 맺을 것이고 이 가족도 계속해서 사랑의 열매를 키워나갈 것입니다.